안녕하세요. 압출 SMR입니다. 오늘은 턱 쪽으로 올라오는 여드름이 고민이요 내원하신 20대 남성분 모시고 압출하면서 피부 이야기 해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희 영상,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보실 때 주로 이렇게 자면서 ASMR처럼 들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와주신 모델분도 여드름 증상도 여드름 증상인데 그렇게 주무실 때 저희 영상을 좀 보신대요. 그래서 제가 저희 영상은 꼭 좀 톤을 낮춰서 더 영상 찍을 때는 말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모델분은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이분이 여드름이 크게 안 올라오시는 게 맞는 피부 타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피지량이 많아서 피부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피지량이 많아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 그러니까 타고난 피부는 오히려 건조감이 생기기 쉬운 그런 피부 타입으로 보이는 분이세요. 남자분이셔서 피지가 전혀 없는 그런 피부는 아니지만 몸 컨디션이나 이런 게 괜찮으시다면 특별히 피부에 피지가 많이 올라올 것 같은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사춘기 때도 그렇고 성인이 돼서도 상당히 오랜 기간 여드름으로 고생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압출하면서 그 이야기 좀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여드름 씨앗은 꽤 또렷하게 남은 편이십니다. 이게 압출을 하면서도 여드름 씨앗 크기가 너무 작아져 있어서 씨앗이 잘 안 보일 게 걱정이 되는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 정도는 아니세요. 피부가 건성이고 건조함의 베이스를 가진 분들이라도 그래도 남성분들은 확실히 여성분들에 비해서
피지량이 좀 더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드름이 씨앗이 커지려면 아무리 그래도 기본적인 피지량이 좀 있어야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도 이분은 피부 타입을 나눠보자면 건성과 지성으로 둘 중에 하나로 나눠보자면 저라면 건성 피부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피부에 수분이 부족해져서 문제가 될 것 같은 타입, 매 피부가 건성 피부고 피부에 유분이 너무 많아지면서 문제가 될 것 같은 타입, 매 피부가 지성 피부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분의 경우 지금 좁쌀 여드름이 올라오고 있지만 좁쌀 여드름 자체도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더 쉽게 생기고 있는 거로 보이고 유분이 정말 거의 없어서 정말 전혀 안 나와서 아무리 피부가 건조해져도 좁쌀 여드름이 생길 리가 없는 피부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건조감이 생기면 좁쌀 여드름이 생길 수 있어요. 건성 피부라도. 그래서 피부의 건조함이 피부에 문제를 일으키는 베이스가 되는 그런 피부 타입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분이 피부에 문제가 되고 있는 다른 피부 외적인 요인들,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가 다 사라지고 나면 그냥 건조해지지 않게 보습만 잘 해주면 충분히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피부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은 조금 증상이 좀 꼬여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건성의 피부인데 자꾸 좁쌀 여드름이 생겨요. 좁쌀 여드름은 아무리 건조해져서 증상이 더 심해지는 상황이라고 해도 아무튼간 증상의 베이스는 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상의 개선을 위해서 무작정 보습만 잘해준다고 또 해결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건성 피부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 피부의 베이스, 타고난 기초에 대한 이야기지 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증상은 좀 좁쌀 여드름이라고 하는 피지성의 트러블의 문제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거를 그냥 집에서 단순히 관리한다는 개념으로 했을 때 뭘 조절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긴 합니다.
증상이 안 좋아지는 원인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구분해서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 타고난 피부 타입은 어떤 건지, 그리고 타고난 피부 타입에 혹시나 피부 타입과 다르게 이제 염증이 올라오거나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은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타고난 피부 타입과 다르게 증상을 올라오게 하는 게 뭔지, 식습관이면 식습관, 수면 습관이면 수면 습관, 아니면 주변의 온도나 환경 같은 환경적인 요인, 제품 바르는 거, 씻는 거, 그리고 뭐 하루에 한 번 씻는지 두 번 씻는지 그런 씻는 패턴, 혹시나 약 먹는 게 있으면 그런 약물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에 대한 것까지 좀 그냥 하나하나 구분해서 그때그때 요인에 따른 관리 방식을 또 다르게 설정을 해줘야 돼요. 피부 관리가 어려워지는 케이스는 이런 것들의 그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하나하나 다 받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피부가 좀 묻어내서 주변이 어떻게 변하든, 날씨가 더워지든 추워지든, 내가 잠을 많이 자든 못 자든, 어제 어떤 음식을 먹었든, 그냥 무던하게 뭐가 안 올라오고 가만히 있어주는 게 관리가 쉬워지는 거고요. 그렇게 이거저거 하나하나 다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때그때 뒤집어지는 게 관리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무던한 피부 타입이라면 사실 이렇게 피부가 좀 오랜 기간 동안 트러블이 올라와서 속을 썩이지는 않았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증상이 많이 안 좋다 싶은 분들의 경우에는 이번 관련해서 영향을 받는 게 많을 테니까 상담하거나 이제 티칭하거나 해드릴 때 조금 더 꼼꼼하게 꼬치꼬치 좀 캐물어가서 치료 계획을 세우거나 관리 방법을 안내해드리거나 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분은 기본적으로 건조해지기 쉬워 보이는 피부 타입에 좁쌀여드름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분 피부 상태 히스토리를, 그러니까 지금 상태 말고 과거에서부터 지금 상태까지 흘러오는 과정에서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우선 사춘기 때도 여드름이 좀 있으셨대요.
그때는 볼 쪽으로 증상이 좀 있으셨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제가 지금 압출해드리는 부분이 턱 쪽이거든요. 하악각이라고 하는 턱 쪽으로 증상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예전에 사춘기 때는 턱 쪽보다는 볼 쪽이랑 이마 쪽으로 증상이 좀 올라오셨었다고 해요. 볼 쪽으로 주로 증상이 있는 경우는 이제 먹는 거 영향을 좀 많이 보니까 뭐 중고등학생 때는 이거저거 매점 가서 군것질도 좀 하시고 그러신 타입이었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인스턴트 식품 이런 거를 좀 자주 드시는 타입이었을 수 있죠. 그리고 이마 쪽으로 올라오는 증상은 확실히 남성분이시라 성장기의 그 남성 호르몬 영향으로 피지 분비량 증가는 있었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피부가 좀 건성 타입임에도 그런 피부의 모양보다는 몸 내적인 요인, 그러니까 호르몬적인 요인이나 이런 게 피지량을 좀 잘 올라오게 하는 편이신 분이구나 라는 거를 좀 의심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성장기 때는 여드름이 좀 있었다가 성인이 되면서부터는 그래도 좀 가라앉으셨었나 봐요. 사춘기 때부터 성인까지 그냥 쭉 이어서 여드름이 많았던 분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제 좀 사춘기 때는 여드름이 좀 올라왔지만 중간엔 그래도 좀 가라앉는 시기가 있긴 하셨겠죠. 그러면서 아마도 사춘기성 여드름이 성인 여드름으로 좀 전환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춘기 때와는 다르게 성인이 되면서 올라오는 증상은 볼이나 이마가 아니라 턱 위주로 염증이 좀 생기셨다고 해요. 근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심한 편은 아니셨고요. 염증이 한두 개 정도? 올라오는 편이었다고 하시거든요. 저는 그런 상황을 듣고 생각했던 거는 그러면 성인이 되면서는 피지 분비량 관계는 이제 원래 피부 타입 따라서 정상적인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피부에 염증이 한두 개 올라올 정도의 다른 요인을 좀 있기는 하셨겠구나. 다른 요인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염증이 잘 올라오는 편이다 하는 경우에는 꼭 저 얼굴에 열감이 좀 있으셨는지를
확인을 해요. 상열감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더위를 잘 타는 그냥 일반 열감이기도 하는데 둘 중에 어떤 케이스든 열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피부에 염증이 잘 생깁니다. 그게 이제 열이 올라오는 원인에 따라서 부위가 조금 잘 다르기는 하지만 염증성의 질환들이 잘 생기는 편이다라고 하면 열이 잘 오르거나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는지는 꼭 확인을 해요. 그래서 열감이 좀 있는 편인지를 여쭤봤더니 평소에도 열감이 좀 있는 편이긴 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에서는 턱 쪽에서 염증이 좀 생기셨었는데 몸에서는 등에 염증이 좀 생기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몸을 앞, 뒤로 나눴을 때 주로 뭐 뒷목, 어깨, 후두부 그리고 등 이런 쪽으로 열이 좀 오르시는 분들은 해당 부위에 염증이 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이제 턱이랑 이런 쪽에 열이 아니죠.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등에 염증이 생기기도 했는데 본인도 그게 좀 그 부분에 열이 좀 잘 오르고 해서 열이 많아서 자꾸 트러블이 생겼다. 이렇게 인지하고 계셨던 것 같기는 합니다. 보통 이렇게 열이 올라오면 이제 저희 한의원으로 열이 너무 많아서 그러는데 열 치료하고 싶어요 라고 찾아오기도 하시고요. 그렇게 찾아오시면 약을 드리기도 하고 침을 놔드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이분은 열이 오르면서 등이랑 얼굴에 염증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소티논을 드셨대요. 염증을 가라앉히려고. 여드름이라고 생각이 되는 증상이니까 이소티논을 먹으면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열이 오르면 염증이 되는 과정이 열이 올라서 피부가 자극을 받으면
자극받은 피부 부분에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고, 그렇게 늘어난 피지 분비량이 염증을 악화시키는 또 2차적인 원인이 돼서 화농소의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피지억제제를 먹어서 피지량이 줄어들면, 그러니까 피지성 기능이 떨어지니까 열이 올라도 염증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이 올라서 생기는 염증도 피지억제제를 먹으면 증상이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피지억제제를 먹었더니 증상이 좋아지더래요. 작년에 한 1년 전에 드시기 시작하셔서 한 6개월 정도를 피지억제제를 드셨대요. 그렇게 피지억제를 드시는 동안 염증 자체는 좀 좋아졌는데, 문제는 좀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더래요. 제가 이분 기본적으로 건성 타입의 피부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베이스 자체는 좀 건조하신 것 같다고. 그러면 피지억제제를 드시면 큰 염증 같은 거는 피지가 줄어드니까 예방은 되지만,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그런 건조해져서 힘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해주지는 않았지만, 제 예상으로는 확실히 피부가 좀 건조해지기도 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확실히, 그러니까 피부과에서 쓰는 양약들은 스테로이드제만 해도 그렇고, 사실 피지억제제도 단순 피지만 억제하는 게 아니라 세포의 분열 자체를 억제하는 거거든요. 세포 분열 억제제예요. 그래서 이게 피지만 억제하는 게 아니라 키성장을 저해하기도 하고, 이제 모발 세포의 분할을 억제해서 탈모가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게 생길 수도 있을 만큼 좀 강한 약이다 보니까 이게 간에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안색도 안 좋아지고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드셨을 때 이게 부작용이 좀 심하구나 해서 복용을 중단하셨대요. 그렇게 비지옥제제 복용을 중단하고 그러면 이제 처음 복용을 하시고 비지옥제제 복용을 중단하신 지는 한 6개월 정도 지난 상황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다시 지내다 보니까 슬금슬금 이런 혀드름이랑 등의 염증이랑 이런 게 다시 올라오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이분의 그 여드름 발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자꾸 열이 오르게 되는 그 상황이 있는데 그 열이 오르는 게 그 열이 오르는 것 자체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열 때문에 피지분비량이 늘어나고 그래서 여드름이 생기는 것 같으니까 중간고리인 피지분비량을 줄여주는 그런 약을 드셨단 말이죠. 그러면 제 열이 오르는 거는 여전히 동일하셨을 테니까 피지옥제제 복용을 중단해서 피지량이 돌아오기 시작하면 다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분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염증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3, 4개월 전에 또 좀 신경을 많이 쓰이고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좀 있으셨나 봐요. 사실 피지옥제제를 먹다가 중단하면 리바운드성의 증상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별일이 없어도 피지옥제제를 복용하다가 중단한 것만으로도 리바운드성의 반응 때문에 이전보다 피부 상태가 더 예민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으로부터 한 3, 4개월 전에 피지옥제제를 중단하신 지 한 2,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좀 크게 좀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좀 생기셨나 봐요. 그러면서 수면도 좀 안 좋아지고 열오름도 조금 더 심해지신 거죠. 그럼 결국 턱이나 등에 여드름이나 이런 증상들을 올라오게 하는 원인 자체가 해결이 안 되고 더 심해지는 상황이니까 결국에는 이게 더 심하게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피부 상태가 확 악화되셨대요. 지금 보면 턱 쪽으로 굉장히 촘촘하게 면포가 올라오고 있죠. 억제되어 있던 피지 분비량이 이제 원상복구되려고 하는 반응도 있었을 거고, 염증 자체가 이제 더 심해지게 만드는 그런 생활적인, 그러니까 수면 불량이 더 심해진다거나 하는 그런 요인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전반적인 영향으로 증상이 확 안 좋아지셨대요. 턱에도 지금처럼 염증이 많이 올라오게 됐고요. 기존에 좀 염증이 올라오던 등에도 염증이 올라오게 됐는데, 이제 그래서 한 달 전부터 다시 피지 억제제를 드시고 계신데요. 지금 이소티논을 한참 드시고 계시는 중이라고 하시고요. 그래서 등 쪽의 증상은 좀 가라앉긴 하셨대요. 턱이랑 등 증상이 많이 안 좋아지셨는데, 등 쪽의 증상은 그래도 많이 가라앉았다고 하십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 턱 라인으로 올라온 얼굴 쪽의 여드름 증상이 피지 억제제를 먹고 있음에도 거의 변화가 없는 느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피지 억제제를 먹음에도 보이는 게 거의 변화가 없는 여드름 증상들은 피지 자체의 생성량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된 여드름들이 아니라 모공의 피지 배출 기능이 약해지면서 문제가 되는 여드름입니다.
이렇게 배출 기능 문제로 악화된 여드름들은 피지 억제제를 먹어도 이미 쌓여버린, 생겨버린 여드름 씨앗이 없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사실 그렇게 배출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보통 피부과나 피부관리실에서는 필링을 하죠. 좁쌀 여드름이 생기는 과정에서 피지가 과량으로 생성되는 문제도 있지만 언제나 같이 피지 배출의 문제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제 관리실이나 이런 데서는 피지 억제제를 처방할 수 있는 병원에서는 피지 억제제를 처방해 드리고, 그런 처방이 어려운 곳이거나 그런 데서는 필링을 많이 하죠. 아마 이 상태로 관리실 가셨으면 필링 하자고 하셨을 거예요. 각질 정리를 하거나 피지 배출을 좋아지게 한다고. 그런데 다행히도 필링은 안 하셨더라고요. 왜 다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분은 타고난 피부가 건성인 피부인 것 같다고요. 피부가 얇아지기 쉬운 피부 타입으로 보이는데 좁쌀 여드름이 있다고 피지 배출을 좋아지게 하겠다고 여기서 필링을 해버리면 피부가 너무 예민해집니다. 다 뒤집어질 거예요. 다행히도 이분이 그런 선택을 안 하셔서 피부가 더 심하게 뒤집어지지는 않은 상태로 내원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드름 씨앗들이 상당히 뚜렷하게 있잖아요. 이렇게 모공마다 쌓여있는 경우에는 이 증상의 개선을 위해서는 확실히 압출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에서는 확실히 압출을 추천드리고요. 압출 모델 신청해서 오시길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막 설명하다 보니까 벌써 오른쪽은 압출이 다 끝나서 이걸 마지막으로 압출해드리고 이번 압출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